그래서 이번 박균영 교수님 정년기념 심포지엄에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기상 반응기에서의 나노 밀입자 생성 성장에 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기상 반응기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그 밀입자 성장 모델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 박사님이 아주 박균영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박균영 교수님 여기 있고 한데 저도 뭐 박균영 교수님이랑 좀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아까 소개하는 거 보니까 제가 85년도까지 지금으로 하면 그 동력자원연구소죠. 지금은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소랑 뭐 자원연구소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력자원연구소였어요. 그래가지고 85년까지 84년부터 85년 계셨으니까 2년간 같이 연구원으로 같은 연구원, 뭐 장박사는 같은 실험실이었지만 실험실은 틀렸었습니다. 같이 있었었고 저는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프라시미스 교수라고 이분이 지도 교수였는데 이분의 지도 교수가 또 프리들랜더 교수예요. 아까 장 박사님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에어로졸이나 파티클 쪽 이쪽으로 해서 이제 뭐 세계적인 거장이거든요. 그런데 또 99년부터 2000년이더군요. 가셨던 것이. 그래서 영우전으로 그래서 어떻게 봐서 뭐 에어로솔이나 파티클 쪽에서 같은 패밀리에 속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인연이 많이 있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다시 한번 종년 퇴임하는 거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 지금 발표할 내용은 플라즈마 반응기에서의 밀입자 생성 성장이기 때문에 먼저 플라즈마라는 거는 한마디로 하면 뭐 partially ionized ga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중성 가스랑 뭐 일렉트론, 아이온들, 뭐 파지티브 아이온도 있을 수가 있고 네거티브 아이온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믹스처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공정이 뭐 반도체 제조하는데 뭐 데포지션이든지 에칭이든지 스포터링 같은데 아주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밀입자 오염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노토리어스한,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은 반도체 디펙트의 50% 이상이 밀입자 오염에서 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뭐 보기에 따라서 뭐 수조 달러 이상 정도 그것이 밀입자 오염에 의한 디펙트를 볼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소자가 지금 이제 사이즈 면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작아지고 있고 용량이 커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반도체 소자를 뭐 CVD든지 에칭에 의해서 아주 근사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나노 사이즈 파티클들이 그 반도체 소자의 크리티컬한 파트에 가서 디포지션이 되거나 뭐 안 되면은 이 잘 만드는 나노 소자가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능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파티클 컨테미네이션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소자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표할 내용은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밀입자 생성 성장인데 먼저 이 디스크리트 섹셔널 모델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스크리트 모노디스포스 모델 요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든지 또는 반도체에서 밀입자 오염을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 펄스드 플라즈마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펄스드 플라즈마 썼을 때 그때의 밀입자 성장하는 거고 결과를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반도체 반응기에서 많이 발견되는 밀입자들의 샘 사진들인데 뭐 공정 조건에 따라 가지고 뭐 100나노로 나오든지 한 뭐 600나노로 나오든지
그 파티클 사이즈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입자들 가만히 살펴보면은 상당히 모노디스퍼스하게 나옵니다. 균일 파티클 사이즈가. 그리고 또 이런 파티클을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파티클들이 아주 타이니한 스몰 사이즈의 집합체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그래가지고 우리 분석에 의하면은 이 파티클들은 그 작은 파티클 그것과의 코애귤레이션, 충돌에 의해서 크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하에서 파티클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에 이용한 그 플라즈마 반응기의 그 모델 반응기여 가지고 여기에서 플라즈마가 생기려면 당연히 이제 두 전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전극이 있고 요거는 모델 반응기여 가지고 두 전극에 상당히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공을 가지고 있어서 플로우가 들어와서 나가고 있고 여기 이제 플라즈마 제너레이션이 있고 플라즈마가 제너레이션 됨에 따라서 파티클이 생성이 되고 있고 성장이 되고 있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들이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쓴 건 디스크리트 섹셔널 모델 파티클 그로우스에 대해서 썼고 여기에서는 디스크리트 레이즘에서는 우리가 고려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뭐 모노모, 다이모, 트리모 그래가지고 모든 파티클 사이즈를 다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해서 이걸 파티클 사이즈, 네노 사이즈가 하려면은 10,000개라든지 100만 개까지 막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섹셔널 사이즈 레이즘에 가서는 전부 다 고려하기보다는 일정 사이즈 레인지에 있는 거 그거를 한꺼번에 고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CPU 타임 같은 것이 계산하는데 파티클 성장하는데 고려할 모델식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CPU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디스크리트 섹셔널 모델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고려한 모델식 먼저 있는 거는 디스크리트 사이즈 레이즘에서의 모델식 밑에 있는 거는 섹셔널 사이즈 레이즘에서 모델식이고 먼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건 모노머가 생성되는 거 모노머 제너레이션에 대한 모델식 그리고 파티클 성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애귤레이션에 의해서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요 모든 가능한 코애귤레이션 디스크리트 사이즈 레이즘이든 섹셔널 사이즈 레이즘에서 고려한 코애귤레이션 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텀은 플로우가 있으니까 플로우 컨벡션에 의한 영향 그거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반응기에 파티클이 있다고 한데는 그 대부분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파티클들은 뉴트럴 중성이죠. 중성으로 있든지 또는 일부 파티클들은 파지티브하게 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플러스 차지랑 마이너스 차지 얘들은 정전기적 어트랙션에 의해서 코애귤레이션이 훨씬 빨리 되겠고 중성 얘들 입장에서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중성이든 얘들이 반열을 안 하니까 이런 파티클들은 모든 파티클들과 충돌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 네거티브끼리 차지되어 있는 거 얘들은 충돌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플라즈마 반응기에서는 파티클 차지가 엄청 중요하다 계산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 차지를 계산한 것이 여기 마스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스카스라는 사람이 펜스테이트 화공과에 있는 교수예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플라즈마 반응기에서의 아이오닉 커런트라든지 일렉트론 커런트 이걸 고려한 상태에서 이런 파퓰레이션 밸런스 수식을 세웠고 요거를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푸는 결과 이런 것처럼 가우시안 차지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났고 요것의 평균, 지바라든지 베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해야 될 것은 이게 전부 다 파티클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파티클 사이즈 함수 D가 있죠. 또 베리언스에 영향 끼치는 거에서도 이 파티클 사이즈 그래서 어널리틱하게 이 사람이 풀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식을 아까 말씀드린 거 코애귤레이션이랑
파티클 차징식까지 고려해가지고 푼 결과 이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표준 조건에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나노 정도 큰 사이즈, 플라즈마 반응에서 100나노 얘들은 상당히 우리가 예측한 거지만 상당히 네거티브로 차지가 돼 있어요. 이게 뉴트럴 포인트, 이게 중성이죠. 중성인데 이쪽에 있으니까 얘들은 이제 스트롱리 네거티브리 차지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작은 사이즈 10나노 쪽을 하고 이게 뉴트럴이니까 일부는 네거티브로 돼 있는데 일부는 중성이죠. 중성이고 여기에 있는 일부는 파지티브로 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파지티브로 차지된 놈들은 이 네거티브로 차지된 쪽으로 끌려버리니까 얘들이 이 100나노에 상당히 실렉티브하게 아주 빠르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나노도 있고 40나노도 있는데 이 중간 사이즈 40나노로 가기보다는 얘들이 100나노의 그 네거티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100나노 쪽으로 충돌한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따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아주 엄청 중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요게 우리가 계산한 결과의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파티클 플라즈마 디스차지 한 다음에 이 파티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요게 뭐 작은 사이즈니까 스몰 사이즈가 생겼죠. 생기고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코애귤레이션에 의해서 라지 사이즈가 생기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라지 사이즈가 더 커지다가 최종적으로 가서는 라지 사이즈 파티클, 스몰 사이즈 파티클, 이 바이모달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큰 사이즈들은 아주 네거티브하게 차지가 돼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여기 나온 스몰 사이즈 파티클 여기에서 파지티브리 차지된 애들, 얘들이 중간으로 가기보다는 이 큰 사이즈 쪽에 선택적으로 달라붙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던 파티클 얘들은 없어지고 여기 이제 큰 사이즈만 나타나시는 그런 바이모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에어로졸 반응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성으로 있거든요. 플라즈마에서는 이 파티클 차지가 돼 있지. 그래서 옆에 이 일반적인 에어로졸 반응기, 그게 이제 파티클 차징이 없는 경우예요. 파티클 차징이 없는 경우고, 플라즈마 반응기에서는 파티클 차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반응기에 파티클 차징 효과를 넣었을 때 그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검은 선이 플라즈마 반응기의 결과여가지고 이게 붉은 선으로 된 거 이걸 보면은 일반적인 에어로솔 리액터죠. 얘들은 상당히 브로드하게 나오는데 플라즈마 반응기에서는 상당히 모노디스퍼스하게 라지 사이즈 파티클이 상당히 모노디스퍼스하게 나오더라. 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링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디스크리트 섹셔널 모델을 썼는데 뭐 섹셔널 글 쓸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일반적인 에어로졸 반응기에서는 뭐 미디움 사이즈든 뭐 이게 브로드하게 있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섹셔널을 쓸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라지 사이즈가 모노디스퍼스하다. 모노디스퍼스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모노디스퍼스 모델을 한번 써보자. 이걸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섹셔널 대신에 디스크리트 모노디스퍼스한 모델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요 아까 디스크리트 모노디스퍼스 모델에서는 여기 섹셔널 어레이징 요거 대신에 모노디스퍼스한 거, 요 하나만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고려하는 것이 그 상태에서 모델식을 한번 세워보자. 그게 우리가 고려한 모델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모노모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파티클 코애귤레이션, 요거 해서 본다면은, 그리고 플루이드 플로우의 영향, 마지막 텀, 이제 플로우에서 나가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트 섹셔널 모델이랑 디스크리트 모노디스퍼스 모델로 해서 한 결과를 보면 이게 화살표로 표현한 것이 디스크리트 모노디스퍼스 모델에서의 결과, 여기 검은 선 또는 뭐 점선이 디스크리트 섹셔널 모델로 해서 한 건데, 이 모노디스퍼스 사이즈가 섹셔널 사이즈 대표값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디스크리트 모노디스퍼스 모델로 해도 거의 똑같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CPU 타입 면에서 보면은 이 디스크리트 섹셔널보다 디스크리트 섹셔널의 한 뭐 1% CPU 타입, 2% 정도는 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CPU 타입을 확 줄이면서 결과는 똑같이 뽑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모노디스퍼스 모델에서 체류 시간을 바꿔가면서 한 결과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모델이라는 게 뭐 당연한 걸 나타내야 되죠. 이상한 걸 나타내면 말도 안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체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라지 사이즈 파티클 이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험 결과랑 우리 모델 결과 우리 뭐를 한 건데, 저희가 실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바타니 교수라고 그 QC 대학에서 이쪽 실험에 대해서는 뭐 아주 이쪽 그냥 엄청나게 파브리케이션 했다든지 전문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공정 조건에 대해서 실험 결과와 이 실험 결과죠. 실험 결과 이 실선은 디스크리트 섹셔널 결과, 점선은 모노디스퍼스 모델 결과, 그래서 세 결과가 상당히 이제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거에서 가장 간략한 개만 말씀드리면은 뭐 중요한 것만 하여간 그 파티클 차징이 중요한데, 큰 라지 사이즈 파티클은 네거티브로 차지가 됐었고 작은 사이즈들은 일부분이 파지티브하게 차지되어 있더라. 그게 아주 중요한 모델 결과를 나와가지고 얘들이 라지 사이즈에 실렉티브하게 달라붙으면서 우리 여기서 나오는 라지 사이즈 파티클이 아주 모노디스퍼스하게 나오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연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클 컨테미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했었는데, 우리 연구를 해보니까 플라즈마 리액터에서 라지 사이즈가 상당히 모노디스퍼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미립자분은 뭐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 미립자가 상당히 모노디스퍼스한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뭘 하든지 간에 써먹을 때.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 플라즈마 반응기가 모노디스퍼스한 파티클 만드는 반응기로 이제 상당히 스트롱한 캔디데이트다. 물론 뭐 반도체 만드는 데서 미립자 오염을 줄여야 되죠. 일면 달리 생각하면은 이 모노디스퍼스한 나노 파티클을 만드는데 플라즈마를 리액터를 쓰면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는 미립자 오염을 줄이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이 반도체 회사 쪽에서 컨티뉴어스한 연속 플라즈마 공정을 써보기도 하고 펄스트 플라즈마도 써봐요. 거기서 밀자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플라즈마 온, 오프, 온, 오프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펄스를 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실험적으로 밀입자 오염이 작더라 하는 걸 그쪽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링을 한번 하는 입장에서 펄스트 플라즈마를 썼을 때 밀입자 오염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원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클 제너레이션, 코에귤레이션, 파티클 차징 뭐 똑같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플라즈마 오프가 되면은 이 플라즈마 원 상태에서는 이 전극주위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C3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리어 역할을 하는데, 오프에서는 당연히 C3전이 없어지고 또 뭐 파티클 차징이 없어졌으니까 중성 상태에서 이제 파티클 코에귤레이션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한 상태에서 우리가 모델식을 모델식 아까 말씀드린 거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플라즈마 원 상태에서 처음에 초기에는 뭐 파티클 제너레이션이 되니까 이제 스몰 사이즈 파티클이 만들어지고 있고, 다시 코에귤레이션에서 커지면서 라지 사이즈가 나오고, 라지 사이즈가 점점 더 이제 커지는 거죠. 커져 가다가 0.1초에서 이제 플라즈마 원이 끝납니다. 원이 끝나면서
플라즈마 오프가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스몰 사이즈 파티클 제너레이션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농도가 확 떨어지면서 파티클 코애귤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파티클 사이즈가 커지고 하니까 이 농도가 떨어지는 거. 플라즈마 오프에서는 점점 떨어지다가 이제 다시 플라즈마 온으로 오죠. 온으로 오면은 여기 파티클 제너레이션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그래서 여기서는 요 플라즈마 온 초기 상태에서 보면은 좀 특이하게 파티클 사이즈는 트리모달로 나옵니다. 여기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그래서 트리모달로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타니 교수가 한 실험 결과 펄스트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쪽에서 실험을 했으니까 펄스 프리퀀시를 늘려주면은 파티클 사이즈가 줄더라 뭐 이런 거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컨티뉴어스일 때 파티클이죠. 그래서 요게 우리 모델 결과해 가지고 실험 결과랑 비교적 그래도 잘 맞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펄스트에서 뭐 요약으로 해서 아까 다른 건 말씀드린 거고, 하여간 펄스 플라즈마를 쓰니까 이 파티클 컨센트레이션이든 파티클 사이즈 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모델적인 면에서도 발견을 했고, 그것이 하이 퀄리티 신필름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준영 교수님 정량 기념 발표니까 하여간 다시 한번 그 정량 기념하는 걸 축하드립니다. 여기 돼 있지만 이제 정량 아까도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퇴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마음에 디스크트 섹셔널, 디스크리트 모노디스퍼스 이거 생각할 거 있습니까? 여기 썼는데 go enjoy the sun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네,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 네, 경찰에서 고맙습니다.